1970년대부터 2015년까지 총 8번의 금리 인상 구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한 26%에서 71% 정도 상승하는 그런 장이 연출이 됐었어요. 버핏 지수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고 계세요. 미국 그 S&P 500 지수의 PR을 살펴보니까 평균 한 23배 정도 되더라고요. 한 평균보다 한 10%보다 약간 높은 그런 상황인데, 이 정도라면 사실 좀 버블이라고 보기 애매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익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익 교수님 모시고 또 주식시장의 최근 흐름,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약간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시간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이 거품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입장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약간 좀 일시적인 조정에 그칠 수도 있다, 그런 의견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참고를 하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작년부터 그 미국 주식에 거품이 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오셨잖아요. 실제로 한 올해 들어서 한 10%가량 미국 증시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계신 입장 같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조정이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월스트리트나 우리나라에서 또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의 주장을 제가 좀 요약을 해보면, 사실 금리 인상 구간에 전반적으로 단기적인 충격, 조정장이 나오는데 1970년대부터 2015년까지 총 8번의 금리 인상 구간이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그래서 금리 인상 초입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9%에서 많게는 16% 정도의 조정 구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한 26%에서 71% 정도 상승하는 그런 장이 연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10%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일반적인 그런 금리 인상하기 직전에 약간 좀 노이즈, 우려, 그런 것 때문에 조정이 나온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경제학을 제일 처음에 배울 때 사무엘슨 경제원론으로 배웠는데요. 거기 첫 서문에 한쪽으로 보면 새머리, 한쪽으로 보면 새주둥이, 한쪽으로 보면 양머리 같은 그림이 있거든요. 사회과학 경제학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요. 저는 뭐 주식시장에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는데요. 제가 좀 어렵게 보는 것은 아주 장기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레이 달리오라는 분을 참 글을 많이 읽고 참 공부 많이 하시겠구나. 이거 장기적인 측면입니다. 근데 미국이 이게 제국의 사이클인데요. 이 그림 하나 보시면 이미 정점을 지나고, 미국이 최근에 돈을 엄청 찍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좀 극단적인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혁명, 시민전쟁까지 가고 있다. 그 사이에는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미국 주가가 조정을 보이더라도 금방 올랐는데, 지금 이런 국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장기적으로는 하락하죠. 2000년에 IT 거품 붕괴 직전에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 한 32%였어요. 그런데 2010년에 거의 23%까지 떨어졌고, 그 이후로 조금 반등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 전망이, 빨간 선은 제 전망이 아니라 IMF 전망이거든요. IMF가 최근 전망치를 보니까 2026년까지 미국 비중 축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를 과거하고는 좀 달리 봐야 된다. 그리고 세계중앙은행이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2000년에 외환 보유액 달러 비중이 거의 71% 정도 됐어요. 근데 작년 3분기 보니까 59%로 떨어졌거든요. 그만큼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 달러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던 거는요, 저는 마샬 K를 보는데, 이 마샬 K가 뭐냐면은 통화량, 보통 M2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명목 GDP로 나눈 거예요. 2000년 IT 거품 붕괴되고,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경제 그레이트 록다운이라고 그럽니다만, 이후로 돈을 엄청 풀어버렸거든요. 이 돈의 힘 때문에 모든 자산 가격이 거품이 발생했다. 주식에도 거품이 발생하고, 부동산 거품이 발생하고, 지금 채권 시장 금리 적정 수준보다 낮죠. 모든 가격에, 모든 자산 가격에 전례 없는 큰 거품이 발생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나빠지고,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상당히 좀 어렵게 보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많이 떨어져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반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근데 아마 젊은 분들은 저 미국 주가를 최근 10년만 보셔서 이렇게 계속 오른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 10년간 사실 미국 주가는 지속적으로 오르죠. 그렇죠. 이게 주요국의 대표적인 주가 지수거든요. 미국 S&P 500, 우리 한국 코스피,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 일본 니케이 220인데요. 그런데 미국 주가가 2010년부터 10년간은 작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90년대 IT 거품 붕괴되고 나서는요, 미국 주가가 이 정고점을 넘어서기까지는 11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보다도 지금 미국 경제 자산가의 거품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은 지난 10년 같은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같은 이런 박스권일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약간 좀 거품이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이제 타 방송이나 그런 데 출연을 하셔서 그 미국 그런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지표로 버핏 지수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시가총액을 그 나라의 GDP로 나눈 그런 값이잖아요. 이걸 이제 기업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GDP가 국내 총생산이기 때문에 약간 좀 매출액 그런 관점으로 좀 유사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PSR이라는 지표가 또 증시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과거처럼 이 PSR이 너무 높아졌다, 과거에 비해서. 근데 그렇게 판단함에 앞서서 산업 구조가 좀 달라졌다. 예전에는 에너지 기업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이 좀 낮잖아요, 매출액 대비.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첨단 IT 기업,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은 또 이익률이 높아요. 그래서 PSR 관점에서 보면은 물론 지금이 많이 높긴 하지만 이익률 관점, 즉 이 관점으로 봤을 때 PER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뭐 멀티풀닷컴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 2000년 이후 미국 그 S&P 500 지수의 PER을 살펴보니까 그 평균 한 23배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기업들의 이익이 완전 급감을 해서 PER이 한 100배 이상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를 제외를 하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3배 정도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25.6배입니다. 즉 한 평균보다 한 10%보다 약간 높은 그런 상황인데, 이 정도라면 사실 좀 버블이라고 보기 애매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참 계량 분석을 많이 하는데요. 시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최근 20년간 이야기하는데요. 그 전까지 제가 그림 보여드리겠으면 전혀 다른 모습을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이게 이제 버핏 지수예요. 근데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어느 것으로 기준하느냐, 이게 다른데요. 이거는 미국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입니다. 그걸 GDP로 나눈 건데요. 작년 2분기에 331%까지 올라갔어요. 3분기에는 324%까지 좀 떨어졌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1952년부터 데이터가 있는데 장기 평균 102%고요. 뭐 2000년 이후로 평균이 180%입니다. 180%보다 2020년 이후로 하더라도, 지난 20년 하더라도 저는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버핏 지수가 높아졌거든요. 그럼 2000년대 이후로 왜 이렇게 버핏 지수가 높아졌느냐? 아까 말씀드린 마샬 K가 2000년 IT 거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에 2020년 경제위기 겪으면서 GDP에 비해서 돈을 엄청 풀어버렸다.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지금 그 효과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 거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돈을 많이 푼 게 결국은 지금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보는 지표가 미국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인데요. 이게 작년 그 3분기 기준인데 53%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에 47%였죠.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역시 47%였거든요. 지금 역사상 53%라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혹은 미국 가계가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데이터 보면서 과연 미국 주가가 더 오를까? 미국 가계가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53%인데 주식을 더 늘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뭐 PER, 뭐 PBR,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보는 것도 이게 장기 지표예요. 어드바이저 여기 사이트에서 제가 이걸 인용하는데요. 여기서도 PER, 뭐 그냥 PER이고, 그 다음에 실러 교수의 사이클리컬 PER 있죠. 그런 여러 가지로 평가하는데요. 물론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 이후로 보면은 PER이 높아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비정상적이다. 돈을 네네. 많이 풀었기 때문이다. 네네. 예,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분은 과거 평균보다 지금 PR이 단순 PR이 208% 높다. 2배 정도 높다는 거죠. 네네. 장기 보면은 PR이 한 16배 정도 돼요.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그 실로지수 PR이 한 과거 평균치 대비 얼마나 높냐 이제 그렇게 보는 이거는 네네. 한 141% 지금 높다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주시장 평가할 때 토빙 Q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대체 비용이 분모회가 대체 비용 들어가고 분자회가 시가총액 들어가고. 네네. 이것도 과거 평균보다 163%. 그다음에 S&P 500을 장기 추세를 분석해가지고 그것보다 추세에서 한 174% 벗어났다. 네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평균하니까 지금 역사상 가장 가대평가됐다는 거죠. 지금 이걸 네 가지 평균하니까 157%. 네네. 뭐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네. 이런 그림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 사람 그림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그 2000년 이후로 보느냐 아니면 더 이전까지 보느냐 이건 그 분석하는 사람들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많은 경제 변수를 예측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경제 변수 타임 시리즈는 과학이고 예술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 통계 분석에서 뭐 R스퀘어, 더비나슨, 그 다음에 T값 이런 게 다 맞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게 T값이 맞더라도 과거 변수를 기초로 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이 데이터를 2000년부터 사용하느냐 아니면 1980년부터 사용하느냐 네네. 미래 예측치가 달라져 버려요.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연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타임 시리즈는 과학이다, 예술이다 그러는데요. 이거는 보는 기간에 따라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2000년대는 지나치게 돈의 힘이었다. 그 돈의 힘으로 모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다. 주식뿐만 아니라 이게 미국 집값, 사실 우리 집값도 많이 올랐다고 그러지만 미국 집값 더 많이 올랐죠. 미국 집값이 2012년 3월이 저점이었는데요. 네네. 20대 도시 케이스 실러 지수입니다만은 작년 12월까지 무려 107% 정도 올랐어요. 네네. 우리나라 이 기간 동안에 KB 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건 한 74% 올랐거든요. 미국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그런데 2008년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왜 왔느냐. 이때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 집을 담보해가지고 많은 파생상품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 파생상품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2008년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 거거든요. 명목 가격은 그때보다 훨씬 더 높고요. 네네. 그 다음에 물가를 교환한 실질 가격도 전고점 버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도 거품이고 미국 집값도 거품이다. 이 거품이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린 마샬 K 증가다. 네네. 실물에 비해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그런데 이 결과가 지금 뭐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물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죠. 네. 그래서 요새 신문 보면 계속 물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미국 물가가 사실 엄청 올랐죠. 네. 그래서 지금 작년 12월 달에 7.0%고요. 아직 올 1월 거는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은 뭐 컨센서스가 어떤 데는 7.2%, 어떤 데는 7.3%라고 보는데 미 연준의 가장 중요한 통화 정책 목표는 고용 극대화하고 물가 안정이거든요. 네네. 뭐 고용은 상당히 회복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물가가 2%인데 2%를 훨씬 넘으니까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동안 자산 가격을 뒷받침했던 게 이 낮은 금리하고 그 다음에 경기 회복이었는데 이 물가가 오르니까 미국이 시기의 문제고 정도의 문제지 앞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금리가 좀 오르더라도 미국 주가가 아직까지도 그래도 버티고 있는 거는 경기가 좋고 기업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많이 둔화될 것 같습니다. IMF가 작년 10월 달에 뭐 세계 경제 전망하면서 미국 경제가 올해 5.2% 성장한다고 했는데요. 올 1월 달에 수정자하면서 4.0으로 낮췄습니다. 네네. 4.0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단기적으로 보는 지표가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에서 GDP 나우라고 해가지고요. 바로 다음 분기 GDP를 발표하거든요. 네. 정말 제가 보니까 예측력이 높아요. 네네. 그런데 올 1분기 미국 GDP 성장률을 뭐 연율 개념이요 0.14%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의 정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미국 자산 가격 주가를 뒷받침하고 있는 금리도 이제 3월 가면 올리고
중요한 거는 경기가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경기, 작년 4분기에 미국 경기가 6.9% 성장했으니까 굉장히 네네. 좋죠. 네네. 근데 물론 뭐 작년 4분기 높은 성장했으니까 1분기는 낮을 수밖에 없는데 0.1% 성장이라는 건 너무 낮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지표가 있고 그게 이제 그 기간을 어느 기간으로 설정하냐에 따라서 뭐 고평가일 수도 있고 고평가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뭐 거품 그런 수준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기가 얼마나 좋아지냐 그 부분인데 그 부분도 사실 지금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지금은 기업 실적 뭐 작년 12월까지는 좋죠. 네,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8일 기준으로 이제 팩트셋이라는 금융 데이터 전문 업체에서 나온 통계인데 S&P 500 기업들 중에서 300곳 60% 정도 실적을 발표한 거죠. 77%가 이제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하면서 약간 좀 실적이 견조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약간 좀 과거의 데이터일 뿐이고 앞으로는 좀 둔화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죠. 지금까지는 4분기까지는 뭐 경기도 좋고 기업 수익률도 좋았죠. 네네. 근데 당장 1, 4분기 경제 성장이 0.1%다. 이거를 뭐 시장이 실제로 발표되면 저는 뭐 밑으로 서프라이즈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어닝 쇼크라고 이제 표현을 하긴 하죠. 쇼크라고 그러는데 뭐 앞으로 그런 통계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세계경제 흐름을 볼 때 우리 주가하고 수출을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단적으로도 지금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만 저는 유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네네. 우리 주가 코스피하고 국제 유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우리 코스피가 한 1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이거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3%예요. 세계 경제 좋으면은 우리 수출도 나오고 경제 성장을 올라오고 기업 이익 나오고 주가도 오르죠. 그다음에 세계 경제 좋으면 원유 수요가 안 들어가지고 국제 유가도 오르거든요. 근데 우리 주가가 뭐 작년 하반기부터 떨어지고 특히 1월 달에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세계 경제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수출이 안 좋을 거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1분기 뭐 수출은 좋았습니다만은 수입이 많아가지고 1분기가 무역 적자가 48억 9천만 달러로 월별로는 사상 최저치 기록했는데요. 그렇죠. 저는 최소한 4월까지는 무역 적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해가지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수출 증가세가 그만큼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가, 우리 수출만 보면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주가가 조정 보이고 우리 무역이 수지가 적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세계 경제가 앞으로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발표되는 모든 경제 지표들이 저도 오랫동안 경제 전망을 했습니다만 이 경제 성장이 올라갈 때는 전망하는 사람 수치보다 실제치가 더 높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뭐 전망치 실제치 나오면은 계속 뒤따라 상향 조정하죠. 그런데 성장률이 꺾이면은 아까 IMF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년 10월 달에 세계 경제가 4.9% 성장했는데 이번 1월 달에 4.0으로 수정했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꺾이는 시점 초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 나쁜 거는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낮추면서 IMF 같은 데 전망치 보면은 물가 상승률은 더 높이거든요. 네네.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앞으로 저는 기업 수익 증가세도 계속 둔화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도 꽤 오래 했습니다만은 한번 제가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식으로 기업 이익 목표 주가를 분석하는지 실제 주가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보통 1개월 정도 애널리스트들 목표 주가 영업이익 추정치가 후행하더라고요. 주가가 오르면 아까 이코노미스트들처럼 뒤따라 올리고 그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면 뒤따라 낮추는 이런 성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저는 뭐 이코노미스트들 경제 성장을 낮추고 애널리스트들 기업 이익 증가를 갈수록 낮추는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앞서서 유가 떨어질 거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인플레이션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에너지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물가가 높지 않아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높아지는 수준을 유지했다가 생각보다 좀 빨리 꺾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또 약간 연준의 그런 긴축적인 스탠스라든지 자산 가격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낮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미 그 금리 인상 통화기 쪽 주식시장에 많이 반영됐고요. 네네. 앞으로 실물 경제 충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금리 많이 인상 못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네네. 미국 물가가 1, 4분기에는 뭐 7% 안팎 나오겠지만 제가 전망해 보면은 4분기에는 한 2% 초반으로 나오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위축되고 네네. 원자재 가격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미국의 실질금리거든요. 네네. 실질금리라는 것은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건데요. 명목금리 대표적인 변수로 미 국채 10년 수익률을 사용했어요. 네네. 지금 미 국채 수익률이 1.9% 안팎 움직이는데 물가는 7%니까 네네. 실질금리는 거의 마이너스 5%죠. 그렇죠. 네네. 역사상 최저치거든요. 근데 실질금리가 플러스야지 정상이에요. 네. 우리가 왜 저축을 합니까? 저축을 한다는 것은 미래의 소비를 위해서 현재 소비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물가 상승률보다 금리가 높아야 저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더 낮다는 거죠.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리가 앞으로 실질금리가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네네. 그러려면은 명목금리가 오르든지 지금 그래서 국채 수익률 10년짜리가 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니면 물가가 많이 떨어져야 돼요. 물가가 떨어지면 이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저는 두 개라 보고 있어요. 금리도 오르고 물가 상승도 떨어지면서 실질금리가 정상화될 것이다. 그것보다는 앞으로 갈수록 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에 금리는 조금밖에 못 오르고 물가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가가 떨어진다는 경기가 둔화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2008년에 이렇게 물가가 상승률이 급락하면서 이때 경기가 나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가가 급락이라는 겁니다. 네네. 저는 앞으로 물가 떨어진다. 그거는 경기가 나빠서 수요가 나빠서 떨어진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저는 안 좋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저렇게 되는 시점이 교수님께서는 올해 뭐 말이라든지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미 시작은 됐고요. 네네. 앞으로 뭐 1분기 후반, 2분기 가면서 네네. 경제 성장률 모든 경제 지표가 둔화되고 기업 수익 증가율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뭐 2분기에 충격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요? 예, 예. 지금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빠졌다라고 제시한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지금 너무나 물가 상승률이 높아서 연준에서 긴축을 과감하게 할 것이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본다면 초반에 10% 정도 낙폭 과대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긴 되지만 이게 이제 경기 둔화로서의 해소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충격을 더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뭐 금리 인상 충격, 통화 긴축 통역, 그거는 뭐 세계 주식시장이 그거는 이미 많이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앞으로 저 실물 충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주가는 배당금을 1 플러스 금리 플러스 기업 이익 증가로 나눈 거 아닙니까? 네네. 지금 주가가 우리 주가는 한 코스피는 20%가량 떨어졌고 미국 나스닥 한 15% 떨어져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미 금리 충격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남은 거는 기업 이익 충격. 이게 더 한번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기가 얼마나 회복이 되는지 그리고 기업들은 얼마나 거기에서 이익을 잘 낼 것인지 못 낼 것인지 그 부분이 앞으로 약간 주가 흐름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럼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또 이렇게 투자 판단을 지금부터는 서서히 주식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밑으로 한번 떨어질 수도 있다. 여기서 떨어지면 현금을 많이 보유하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 그 안 좋은 쪽으로 전망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또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게 한국 시장입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들어서 한 10% 정도 하락을 한 다음에 다시 약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또 작년까지 생각해서 보면은 작년 고점이 한 8월 달에 3,300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어요. 그때 대비로는 사실 거의 한 20% 정도 떨어졌죠.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이 저렇게 안 좋다. 전반적으로 약간 커플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 시장과. 그러면 이 한국 주식도 사실 상당히 좀 암울하겠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 주식은 미리서 저는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저 2000년 IT 거품 붕괴되면서요. 미국 주가가 10년간 조정받았거든요. 이때 미국 S&P 월평균 수익률 보면 월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08%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때 우리 주가하고 특히 중국 주가는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차별화된 장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가는 이미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 주가가 이때처럼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 주가는 이미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떨어질 것이다. 물론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 주가만 오를 수는 없죠.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미 우리 주가는 충분히 안전한 조정을 안 받았어요. 충분히 상당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주가보다는 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좀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져도 좀 덜 떨어지고 예. 오를 때는 더 강하게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예, 약간 차이를 앞으로 벌릴 10년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은 저는 미국보다는 네. 뭐 우리나라, 중국, 특히 제가 인도, 베트남 이런 거 아시아 수직에 좀 비중을 높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예. 그러면 아까 앞서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2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2분기 한번 충격을 올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가를 볼 때는 네네. 우리나라가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주가하고 같이 보거든요. 네네. 뭐 상관계수가 0.84로 1에 거의 가깝습니다. 아, 네네. 주가가 1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네. 앞으로 전망은 제가 예상치를 그려놨습니다만 방향만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근데 제가 작년 그 하반기부터 계속 좀 주식 비중 좀 줄여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는요. 이게 일평균 수출하고 주가 코스피 괴리거든요. 아, 네. 작년 6월 달에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보다 한 40% 정도 앞서갔어요. 흔히들 우리가 주식시장을 산책 나온 개가 주인에 비유하고 하는데 네네. 개가 주인, 코스피가 주인 일평균 수출에 앞서갔죠. 네네. 그래서 이걸 보고 작년 하반기 들어서면서 계속 제가 좀 어두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월 기준으로 보면은 많이 거리가 좁혀졌어요. 이게 개는 직거래인지 주가는 직거래인지라고 아직까지 수출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개가 주인 뒤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자산 가격이라는 것은 오를 때는 항상 이렇게 거품이 발생하지만 떨어질 때는 또 펀더멘탈을 가소평가하게 되거든요. 이런 국면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서서히 주식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지금은 많이 사는 게 아니고 네네. 이게 이제 저평가 국면에 들어섰을 때 네네. 그때가 2분기 뭐 초반, 중반 뭐 이런 무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주식을 많이 사자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 2007년에도 정말 많은 경고를 했었죠.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시작된다. 네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주가가 가대평가된 거는 2007년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 은행들이 수익원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주식형 펀드 캠페인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2008년 8월 달에 144조까지 모았거든요. 은행들이 펀드를 그렇게 모아주니까 자산운용사들이 주식 사면서 이렇게 주가가 가대평가된 거죠. 근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게 급락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이번에는 이때는 간접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이라고 우리 개인들이 주식시장 많이 참석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거품이 발생한 거예요. 네. 근데 결국 거품이 해소되고 지금은 거품이 거의 해소되는 과정이다. 거의 해소됐다. 네네. 근데 문제는 이 밑으로 한번 떨어질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는 주식 팔 필요는 없고 떨어질수록 지금은 우리 주식은 더 사야 된다. 네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게 이제 일평균 수출 증가율인가요? 아니, 저게? 금액이요. 일평균 금액이에요? 수출 금액. 코스피도 지수니까요. 예, 금액으로 비교한 겁니다. 금액으로 비교하신 거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일평균 수출 금액이 더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수가 그대로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고평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일평균 수출 금액이 떨어지면요. 네. 그래서 제가 일평균 수출 금액을 예상해 놨습니다만은 네. 3, 4, 5월까지는 일평균 수출 금액이 특히 4월까지는 또 떨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금액이 떨어진다는 게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이 감소한다는 뜻인가요? 전년 동기 대비는 수출 증가율이 좀 올라가는데요. 네네. 근데 코스피 수준하고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이게 상관계수가 높으니까 네. 금액이 떨어지면 주가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로 보면은 저는 4월 달에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올해 코스피가 한 2,500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네. 이거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4,500은 이 수준이에요. 아니 2,500. 네네. 2,500은 이 수준이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주가가 떨어질 때는 펀더멘탈 기본 여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변동성이 크니까 워낙. 네. 2,500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워스트 시나리오도 감안을 하고 약간 좀 비중을 조절하면서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약간 좀 나눠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죠.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데 하여튼 지금은 주가가 적정 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고 조만간 저평가 영역에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 팔 필요는 없다. 네네. 예, 여기서 떨어지면 현금을 많이 계신 분들은 오히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 네네. 예,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깜짝
뭐 이벤트일 수도 있는데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뭐 전쟁 이슈도 계속해서 지금 불거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이 또 약간 증시의 내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국제 유가가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하면 유가가 뭐 110달러까지 갔다 네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도 타격을 받죠. 네네. 우리나라가 하루에 거의 한 15만 배럴 정도 네네. 러시아산 원유를 도입하더라고요. 아, 네네. 한 전체 도입 비중에서 한 6%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만약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미국이 러시아 금융 거래를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러시아하고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수입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네. 가서 두바이 중동 가가지고 네네. 원유를 또 사야 되죠. 그래서 그렇죠. 유가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과연 그 전쟁이 일어날까? 지금 러시아 경제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 이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푸틴이 그런 무리한 짓을 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은 얼마나 개입할 것인가? 참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골치를 아파요. 지금 상황이요? 예. 네네. 지금 재정 적자는 엄청나게 나는데 네. 중국 패권 전쟁 계속 해야 되지. 러시아 지금 이렇게 싸움 걸어오고 있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란 있지. 네네. 또 북한 우리 간신용 가져달라고 계속 미사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미국 내에서 지금 트럼프하고 바이든 두 사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미국 재정 상태가 엉망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통화 정책은 지금 쓸 수가 없어요. 네네.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소득 불균형이 워낙 심화됐고 가치의 격차가 너무 크거든요. 네네. 트럼프 지지한 사람하고 바이든 지지한 사람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얼마나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래도 개입할 것인가. 이거는 좀 지켜볼 문제입니다만은 저는 안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네. 일어나더라도 네네. 그냥 일시적인 충격이다. 아. 오히려 유가가 일시적으로 올라가지고 수요를 더 둔화시켜버릴 것이다. 세계경제 성장률을. 아, 그러면 원유 수요가 떨어지니까 네네. 유가가 급등했다 다시 급락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뭐 큰 사건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아, 예. 뭐 딴 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선진국, 미국 중심의 선진국 시장보다는 앞으로 신흥 시장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세계 소비축이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저는 이전된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성장축이. 네. 아까 제가 그래프 보여줬습니다만은 미국 비중 계속 축소되고 지금 중국 비중 빠르게 늘어나고 아세안 비중이 늘어나거든요. 네네. 우리 수출 보면 저는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수출 세계 각지로 수출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수출 보면은 미국 비중 예를 들어서 2000년에 22%에서 최근 15%, 한때 10%까지 떨어졌어요.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네. 대신 중국 비중이 11%에서 25%까지 늘어났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수출 중에서 아세안 비중이 10%에서 17%까지 늘어났습니다. 아세안 비중이 생각보다 높네요. 예. 아세안 비중이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늘어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수출 보면은 저는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경제를 일부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세계 경제 풍향계다, 뭐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우리 수출 미국, 유럽 비중, 선진국 비중 줄어들고 중국 등 아세안 비중 꾸준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세계 경제 흐름이라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계속 그 인도나 베트남 같은 시장에 중국보다 더 관심을 갖자 이런 말씀을 최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경제를 40년 가까이 뭐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58년 개띠인데요. 저처럼 나이 들면은 줄이고 살 수밖에 없어요. 네. 축소사에 들어가죠. 줄이고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줄이시나요? 소비도 줄이고, 투자도 줄이고, 안전자산 들고. 아, 그렇죠. 네네. 예. 그런데 우리 진행자처럼 이렇게 젊은 분들은 뭐 앞으로 기회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소비도 늘리고, 리스크 있는 다양한 거 투자도 할 수 있고. 네네. 그래서 제가 경제를 40년 가까이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모든 경제의 비밀이 인구 구조에 있구나. 아, 네네. 사실 우리 잠재 성장률이 뭐 80년대 10%였다가 제가 추정해 보니까 올해 1.9% 정도 나오거든요.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인구가 인구 고령화입니다. 특히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일할 수 있는 인구인데요. 그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구 구조 측면에서 보면은 가장 젊은 나라가 인도하고 베트남이에요. 동남아 시장. 네. 예. 예. 그래서 이런 나라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인도, 베트남, 뭐 ETF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ETF 있거든요. 네네. 뭐 이런 거 사가지고 꾸준히 공부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사실 뭐 중국이 매력적이다라는 말은 뭐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최근에 약간 문제가 생긴 게 중국 정부가 과도한 규제 이슈로 인해서 약간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좀 리스크가 터졌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잘 나가던 빅테크 기업들, 뭐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이런 기업들도 사실 주가가 선반영해서 먼저 빠졌지만 실제로 이제 실적이라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더 저조하게 나오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주가가 사실 되게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투자 뭐 매력적인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중국 투자를 좀 늘리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네네. 지금 JP 모간, 뭐 골드만삭스 이런 세계적인 금융에서 중국 진출을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중국으로 계속 세계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요. 지금 중국 경제는 나쁘고 기업 수익도 그렇게 안 좋다는데 왜 들어갈까? 미래는 좋다는 것이죠. 네네. 특히 JP 모간이 작년에 중국에다 100% 증권 자회사를 만들었거든요. 네네. 저는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왜 중국 시장 그렇게 들어가고 투자를 늘릴 것인가? 네네. 앞으로 돈이 있다는 것이죠.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 데 이동하는데요. 네네. 근데 중국 경제가 앞으로 성장률이 저는 4 내지 5%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지만 고성장 때는 돈이 실물로 가죠. 근데 우리가 97년에 외환위기 겪으면서 성장률이 뭐 4% 안팎으로 떨어졌거든요. 안정성장, 질적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그래가지고 그 이전에 주가가 계속 5점 박스권 움직이다가 안정성장 국면 들어섰다 해서 2천을 돌파하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중국 GDP가 작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17.8%인데요. 네. 근데 세계적인 투자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 금융자산은 지금 5% 안팎이라는 겁니다. 중국 GDP 규모에 비해서 지금 중국 금융자산 비중이 너무 낮다는 것이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근데 저 중국 투자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이제 하이브리드 캐피탈리즘이라고 그러거든요. 언제든지 기름으로 갔다가 전기로 갔다가 중국 정부가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할 수가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중국 투자는 늘리기는 늘리는데 개별 기업은 조심하자. 언제든지 중국 정부가 규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중국 투자할 때는 좋은 기업으로 구성된 펀드, 그다음에 ETF, 네네. 뭐 이런 것으로 직접 개별 기업을 사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중국의 좋은 기업을 사는 게 이게 모아진 중국 기업을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약간 좀 중국에 대해서 약간 투자 뭐 매력이 없다, 뭐 우려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게 너무나 그 정부 주도적으로 좀 규제라든지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사실 뭐 시멘트 GDP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 주도로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었지만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첨단 IT 패권 전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민간 쪽에서 자유로운 그런 뭐 육성 정책을 통해서 자유롭게 성장을 해야지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스탠스가 아니라 우리가 약간 좀 옥죄는 스탠스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뭐 유망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그런 규제는 늘 생각해야 되죠. 네, 그런데 중국이 중기적으로는 위안화 국제화를 포함해 금융 강국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 그거죠. 그동안 중국이 무역 강국, 제조 강국을 했었는데 그 양쪽으로 작성했고요. 기술 강국, 금융 강국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기술 강국, 금융 강국인데 그거를 억제하자는 게 미국 전략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이 중기적으로 위안화를 포함한 금융강국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융강국 추구하는 나라, 위안화 국제화를 추구하는 나라에서 지금처럼 규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약간 좀 일시적인, 좀 어떻게 본다면 군기 잡기다? 앞으로 저는 중국이 금리 자유화하고 있고 시간의 문제지 결국 외환시장 자유화까지 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약간 어떻게 본다면 섹터 관점에서 본다면 약간 좀 중국의 금융? 그쪽에는 좀 투자 매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앞으로 중국 실물보다는 저 금융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활성될 겁니다. 사실 뭐 최근에 그 올림픽 때문에 우리가 중국 더 미워하게 됐는데 지금 극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저도 그걸 보고 참 너무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경제적 측면에서만 생각해보면은 2000년부터
작년까지 우리나라 통관 기준 무역 흑자 중 85%가 중국에서 옵니다. 아, 네네. 85% 중국에서 오는데 우리가 중국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 우리가 무역에서 돈 버는데 JP 모건, 골드만삭스가 지금 중국 지출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들어가고 있다. 네네. 우리도 이제 중국을 이렇게 실물 시장, 수출 시장으로 보기보다는 금융 측면에서 앞으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약간 좀 다변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약간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아세안 쪽으로 좀 그렇죠. 분산한다든지. 네. 그래서 제가 베트남, 네. 뭐 인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미중 패권 전쟁 계속 할 거예요. 그렇죠. 더 심화될 겁니다. 네. 그동안 세계적 기업이 중국으로 갔는데요. 네. 미국 때문에 못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리고 중국의 임금이 정말 많이 올라버렸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2001년 미국이 중국이 WTO 가입할 때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 분석 보니까 중국 임금이 미국 임금의 평균 30분의 1 정도 됐어요. 와. 근데 거의 지금 3분의 1 거기에 접근해 가고 있다는 진짜 거예요. 많이 올랐네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동안 세계 기업들이 중국 시출 수지량뿐만 아니라 임금이 싸기 때문에 중국으로 들어갔는데요. 중국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또 미국이 규제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런 기업들이 인도나 베트남, 특히 베트남 보면 최근에 해외 직접 투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뭐 중국도 좋지만 인도, 베트남 시장을 앞으로 더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도 사실 이제 예전처럼 너무 중국의 의존도가 큰 그런 기업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이제 소비 재단에서 경쟁하는 화장품이라든지 지금 보면은 중국 그런 내부 경제 상황을 보면은 약간 애국 소비라든지 그런 로컬 브랜드를 계속해서 밀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지금 화장품 기업이라든지 그런 쪽 기업들의 상황이 안 좋거든요. 화장품 기업, 네, 네.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화장품 기업에서 강의 한번 해달라고 갔었는데요. 그걸 고민하더라고요. 화장품에서 제일 좋은 게 유통이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 진흥제과에서는 어려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저 구르무 장사라고 그러죠. 크림. 네. 이런 것을 집집마다 가지고 다니면서 팔았어요. 아, 약간 방문 판매. 방문 판매. 네. 그 화장품은 그게 유통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다 그렇게 팔았죠. 예. 네네. 그런데 지금 중국의 많은 화장품 회사들이 네. 그 유통망을 활용해 가지고 중국 화장품을 판다는 거죠. 네네. 예. 그리고 보통 화장품은 사실 큰 질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저 고급 화장품 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네네네. 뭐 보통 화장품은 그렇게 큰 우리나라 거나 중국 거나 그렇게 질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중국 화장품 회사들이 그렇게 유통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장품이 중국에서 덜 팔린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약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강국을 다시 꿈꾸잖아요. 예. 예전에는 막 중국에서 그런 값싼 물건 뭐 사들여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소비를 키웠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다시 약간 중국을 배제하면서 제조업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그런 상황이 오곤 하는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약간 좀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그 미국의 약간 좀 그런 제조업 강국 그런 스탠스에 맞춰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예. 그런 쪽이 좀 유망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 미국에 진출해야 되죠. 네네. 그런데 미국이 지금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 둘 다 바이 아메리칸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에 생산해서 미국에서 소비하자는 것이죠. 네네. 네, 그런데 어제 저녁에 그 미국 작년 그 무역 수지 적자가 발표됐는데 8,590억 달러로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네네. 바이 아메리칸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 왜 그러냐면 아직도 네. 미국이 중국처럼 물건을 싸게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 절반 이상이 중국산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네. 그거를 이제 미국서 생산해야 되죠. 네네. 근데 미국 임금이 높기 때문에 중국처럼 싸게 생산할 수 없다는 거죠. 멕시코에서 생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번 거 코로나를 거치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도메스틱 밸류 체인 혹은 리저널 밸류 체인으로 변한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에서 우리가 쓰는 이렇게 마스크 하나 생산 안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미국서 마스크를 미국서 생산하든지 멕시코에서 생산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근데 미국이 중국처럼 아직 싸게 생산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 무역 적자가 계속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이런 것을 싸게, 뭐 중국처럼 싸게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혁신적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임금 경쟁이 도저히 안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제조업이라는 것은 뭐 오늘 공장 만들었다고 내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까지 예,
결국 미국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무튼 그런 비중을 좀 줄이고 예. 자체 생산 쪽으로 그렇죠. 가는데 예. 그런 관점에서 약간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특히 뭐 반도체 2차 전지, 뭐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이거는 뭐 계속 그 성장 산업입니다. 네네. 예, 그다음에 2차 전지, 뭐 아직까지는 우리가 제일 잘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미국에서 수요가 엄청 나오고요. 유럽에서 수요 늘어나고, 뭐 중국에서도 우리 2차 전지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보니까 우리나라가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네. 제가 보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거 반도체 같은 산업 업종이 하나만 더 있었으면, 둘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 가능성이 저는 2차 전지에서 보고 있거든요. 네네. 예. 전 세계가 탄소 제로 시대, 물론 목표 연도는 다르죠. 보통 2050년, 뭐 중국 2060년, 인도는 2070년 그렇게 내세우는데요. 네네. 그게 먼 미래지만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뭐 세계 최고의 경쟁력,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은 뭐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고 다른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저는 굉장히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교수님께서 좀 좋게 보시는 그런 투자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신흥국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베트남이나 인도, 아세안 쪽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그런 업체들 중에서는 섹터 관점에서 뭐 반도체라든지 저는 은행에다 돈 안 맡겨요. 거의 다 주식시장에 들어있어요. 뭐 20-30만 원 뭐 할 때 뭐 저도 사고 저희 학생들한테 용돈 생기면 조금 사놔라. 이거 뭐 우리나라 상장되자마자 샀거든요.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 교수님께서도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죠? 투자하고 있죠. 네네. 예. 그 사실 뭐 종목은 사실 좀 그렇고 좀 궁금한 거는 뭐 어느 섹터라든지 뭐 어느 쪽에 좀 투자를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 뭐 삼성전자 주식 네. 가지고 있고요. 네. 예. 예. 그런데 삼성전자 주식이 뭐, 네. 뭐 95,000원, 뭐 9만 원 넘었을 때 비중을 좀 줄여놓고요. 네네. 근데 떨어진다고 저는 주식시장이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 주식 사는 것보다 한 1.5배 정도 인버스 ETF를 사놨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져도 네네. 거기서 네. 손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제 전략은 네네. 아직은 뭐 행동에 안 옮기고 있으면 삼성전자 주가가 여기서 좀 떨어지면은 그동안 사놓던 인버스 ETF를 다시 삼성전자 돌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를 계속 사고 있고. 네네. 네, 그 다음에 뭐 삼성 그 바이오로직스라는 주식. 뭐 그 주식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종목만 해서 죄송한데요. 네네. 이건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죄송할 건 없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주식을 가지고 있냐면은 네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CEO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고 이건희 회장이 네. 삼성전자 재임 기간에 시가총액 제일 많이 올랐어, 삼성전자가. 네네. 그 유명한 제gel치 이런 CEO 그분들 재임할 때 그 회사 시가총액보다 더 올랐거든요. 네네. 제가 보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하신데 그 아들은 뭐 가지고 네네. 이름을 알리실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앞으로 산업 성장 추세가 바이오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게 뭐 20-30만 원 뭐 할 때 뭐 저도 사고 저희 학생들한테 용돈 생기면 조금 사놔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100만 원 있다가 지금 80만 원 밑으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네네. 저는 그런 주식은 뭐 장기적인 추세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차 전지. 네네. 국내 2차 전지 ETF도 있고요.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중국의 전기차 ETF. 맞아요. 있어요. 이거 뭐 우리나라 상장되자마자 샀거든요. 그럼 상당히 좀 수익이 나셨겠네요. 한 2배 올랐어요. 네네. 10,000원에 상장됐는데 네네. 2만 원이 넘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 뭐 또 15,000원만가로 끝나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은 저는 뭐 그냥 그렇게 수익률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추세라고 보고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타 방송에서 제가 보긴 했는데 메타버스 쪽도 뭐 ETF 뭐 그런 관심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메타버스도 추세죠. 네네. 저는 큰 흐름이거든요. 제가 네네. 예, 이코노미스트도 큰 흐름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뭐 기업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그 ETF를 주로 많이 사고 있는데 네네. 앞으로 그 메타버스 이거는 큰 흐름의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만 옛날 그 유튜브 생기기 전에는 네. 그 네이버에서 전문가 칼럼을 그거를 제가 한 8년이나 썼었어요. 네네. 근데 유튜브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그걸 안 보죠. 글을 안 보죠. 네네. 그래서 유튜브로 돌아왔거든요. 지금 그렇죠. 유튜브가 정말 활성화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유튜브 정말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거의 정점에 가까워져 있구나. 그 다음에 뭐로 이런 여러 가지 전달 수단이 될 것인가 그런 거 생각할 때 저는 메타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제가 관련 기업 뭐 몇 기업 좀 공부를 해봅니다만 잘 몰라요. 네. 그래서 그냥 ETF를 사놓고 네. 흐름을 보는 거죠. 추세를 보는 거죠. 궁금한 게 이제 ETF도 국내 ETF가 있고 네. 해외 ETF가 있잖아요. 그럼 뭐 국내를 투자하시나요? 네, 저는 뭐 국내 ETF를 주로 투자합니다. 예, 환율 변동 같은 걸 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예, 그리고 제가 뭐 미국 시장 분석보다는 제가 우리나라 코스피를 일간 모형, 주간 모형, 월간 모형 다 모형을 만들어 놨거든요. 네네. 이런 모형에 따라 가지고 저는 정말 그 투자자들한테 정말 자기가 잘하는 것만 투자하십시오. 네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네. 제가 기업 잘 몰라요. 네. 제가 잘하는 것은 지난 20년 동안 거시경제 이런 흐름만 공부했기 때문에 흐름에 따른 그 ETF를 투자하는 겁니다. 예. 정말 자기가 잘하는 것만 투자하면은 이기 때도 큰 손실 안 보고요. 저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욕심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잘 모르는데 저 주식이 오른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나도 투자해야지 하고 투자하면 보통 이제 약간 물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제가 가까운 사람이 주식 투자 안 하다가 2020년 어디 가도 뭐 주식 투자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주식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그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뭐 저한테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찌해야 되겠느냐고. 그래서 무슨 종목 가지고 있습니까? 40개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백화점이네. 네. 많이도 안 가고 여기서 좋다면은 이 종목 좀 사고 또 저기 들어가서 저기서 또 이 종목 좋다면 저 종목 사고. 뭐 그런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네네. 예, 저는 최소한 현상을 파악해서 재무제표는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통해 가지고 재무제표는 현재만 나와 있는데요. 근데 애널리스트 보고서 보면 미래 전망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망치 보고 그다음에 추세 흐름을 판단해 가지고 재무제표에서 미래까지 읽으면요. 네네. 주식에서 저는 크게 성공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재무제표 잘 안 보죠. 잘 안 보죠. 네. 그냥 제가 말한 사람, 이런 사람처럼 누가 좋다, 어떤 종목 좋다 이런 이야기 하면 그렇게 조금씩 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40개 종목을 어떻게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자기가 투자하는 그런 기업이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재무제표 잘 챙겨보고 그 다음에 그런 추세, 약간 최근 트렌드가 맞는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흐름들을 잘 보시길 추천드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자기가 꼭 잘 아는 그쪽 대상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약간 메타버스 그쪽에도 이제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암호화폐와도 연관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가 암호화폐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예. 그게 2008년에 그 비트코인이 생겼는데요. 네네.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시작된 해였거든요. 네네. 저는 미국 경제 앞서 말씀드렸으면 달러를 못 믿겠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 생긴 게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미국 경제 대내 불균이 워낙 심화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 떨어지리라고 생각해요. 네네. 달러 가치 하락에 대비한 자산 중에 하나가 코인이다. 네네. 그래서 코인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변동성이 심하고 뭐 주말에도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네네. 뭐 투자 자산의 10% 이내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비트코인 좀 보유하고 계신가요? 저는 안 했고요. 네네. 제 아들하고 집사람이 아내가 좀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건 뭐 주말에도 신경 쓰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안 봐야죠. 사실 투자를 했으면은 안 그러면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안 봐야 되는데 그거 주말에도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말에는 좀 쉬자. 그래서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은 그런 분들은 사실 그 비트코인과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자기 그런 일상생활을 좀 침해하면서까지 좀 그렇게 보고 있다는 자체는 좀 잘못됐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간에 그런 이 메타버스에 또 새로 등장하는 개념이 NFT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인 게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맞물려서 성장할 수 있다고 이제 보시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부자들 만나보면 부자들 공통적인 이야기가 시대에 당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개인한테 당하면은 일부 자산을 주지만 시대에 당하면은 모든 자산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시대의 흐름.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어디 쪽으로 가고 있는가? 아까 메타버스. 그거는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자산 가격에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주가 장기적으로 올라요. 네네. 장기적으로 오르는데 펀더멘탈을 가도평가했다, 가소평가했다 이런 사이클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사이클을 알기 위해서는 거시경제를 공부해야 된다. 네네. 예, 그래서 이런 큰 흐름을 알아야 된다. 이건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보면은 부동산 사이클이 정말 거대한 흐름, 상승 사이클이 10년 이상 지속됐는데요. 네네. 지금 제가 보면은 꺾이고 있어요. 이제 꺾이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이 추세가 한번 꺾이면 뭐 1, 2년 가는 거 아닙니다. 4, 5년 가요. 부동산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대한 흐름을 알고 네네. 미시적인 결정을 하시는 게 좋죠. 예, 그래서 저는 거시경제 흐름도 같이 공부해야 된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산을 보고 나무를 찾자. 네. 이런 이야기인데요. 뭐 기업 분석하려면은 뭐 나무 면밀하게 분석해야 되죠. 예, 그런데 이 주가가 네네. 하락하는 국면에서는요. 네. 뭐 아주 특별한 주식 아니면 못 오릅니다. 그렇죠. 네네. 삼성전자 주가 그렇게 좋다고 뭐 영업이익 뭐 50몇 조, 60조 난다고 그래도 네네. 9만 5천 원 갔다가 최근에 뭐 일시적으로 7만 원도 깨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이런 건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도 꼭 판단해야 된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올라요. 네네. 그러니까 제 가까운 친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가 애들 둘 유학을 보냈다. 그러니까 돈 있을 때마다 삼성전자 주식을 샀거든요. 아, 네네. 가지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삼성전자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떨어졌지만. 네네. 지금도 계속 돈이 여유다움 있을 때 삽니다. 또 앞으로 5년 후에. 네네. 또 그렇게 저는 오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이런 뭐 거대한 흐름도 보고요. 뭐 좋은 주식은 사실 오래 가지고 있는 게 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네. 근데 그 종목이 과연 뭐 그렇게 좋은 주식이냐, 이거는 좀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아, 네. 그 약간 좀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당연히 잘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사이클, 흐름을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 큰 경제 사이클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거시경제 흐름입니다. 약간 좀 거시경제 트렌드, 이거 사실 일반 투자자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좀 보기 어렵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약간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교수님? 그게 굉장히 쉬워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네네.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이게 앞으로 경기를 예상해 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주가도 들어있지만 그게 작년 6월을 고점으로 12월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아. 주가도 작년 뭐 월별 기준으로 보면 작년 8월부터 하락했어요. 네네. 6월이 고점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경제 지표 하나만 보면은 네네. 좀 경기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통계청의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이거는 매월 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거든요. 네네. 뭐 보조자료 산업활동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깁니다. 네네. 다 볼 필요 없어요. 아. 네, 저는 거기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하나만 보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지 아니면 고점을 찍고 예, 꺾이는지 고점 찍고 그 추세를 잘 파악을 해라. 그런 뜻이죠. 근데 네. 이제 고점 치고 6월까지 올랐다가 7월 떨어졌는데요. 네. 이게 일시적인 하락인지 그쵸. 추세적인 하락인지는 이거는 모르죠. 그렇죠. 그게 사실 지나고 봐야지 아는 거라서. 예, 지나고 봐야 하는데요. 예, 그럴 때 이제 저같이 그 계량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모델로 예측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델로 예측하니까 계속 떨어지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일평균 수출 금액도 보지만 선행지 순환 변동치 그거 가지고도 작년 하반기부터는 좀 주식 비중 좀 줄여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교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나와주셔서 말씀해 주셔야겠네요. 그거는 뭐 통계청 가서 보면요. 언제든지 볼 수 있고요. 예측을 해야 그리고 증권사회 리서치센터 가면은 네네. 뭐 자료 정말 많지 않습니까? 네이버 가면요. 네네. 여러 증권에서 나온 자료, 시향, 그다음에 투자 전략, 기업 분석, 산업 분석, 거기 자료 다 있어요. 그렇죠. 네네. 거기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이제 투자자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얼마 전에 한 방송국에서 이게 연령대별로 투자 수익률을 보내가지고 두 증권회사 데이터를 저한테 보내더라고 분석해달라고. 네네. 네, 그런데 20, 30대 수익률이 제일 낮습니다. 아, 진짜요? 예. 주가가 오르는 국면이었는데요. 네네. 왜 그러냐 분석했다 보니 신용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20, 30대는 아직 축적된 금융자산이 없기 때문에 네네. 그냥 자기 돈이 적기 때문에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네네. 신용 오래 빌려주지 않거든요. 네네. 단기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신용이자도 그렇죠. 뭐 비싸죠. 거의 한 10%대요. 예, 10% 뭐 네네.
낮은 게 한 6%인데요. 네네. 그리고 보니까 아주 너무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맞았을 때는 수익률 높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아닐 수도 있죠. 네네. 그래서 수익률이 낮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주식은 좀 멀리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되고요. 네네. 저는 최근에 금리가 좀 오르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 저금리 국면에 들어섰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 금리는 하반기 내년 갈수록 다시 떨어지리라 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7.2법칙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뭐 우리 진행자처럼 젊었을 때는 네네. 금리가 9%, 뭐 10% 됐어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9%라면은 은행에 복리로 예금했을 때 8년 되면은 원금이 2배로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네. 네네. 71을 9로 나누면 8. 그래서 7.2법칙이라고 그러는데요. 네네. 지금 은행금리 1% 좀 더 줍니다. 원금이 2배로 늘으려면 72년이 걸려야 돼요.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꼭 주식 투자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뭐 평균 수명이 100세 되실 겁니다. 네네. 저는 100세까지 주식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네. 그래서 조금 멀리 내다보고, 네.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투자하시면은 큰 성공을 좀 거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경험을 해봐야 돼요. 어떤 경험 말씀하실 거예요? 네. 사이클을 많이 겪어봐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제 그 증권사 입사 동기 박모 대표라고 있는데요. 네네. 뭐 시장이 유명하죠. 농부 뭐라고. 네네네. 그 엄청난 금융자산 축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진짜 흑수저였어요. 제가 뭐 같이 입사하고 계속 같이 지냈으니까 잘 알죠. 네네. 그 친구도 여러 사이클을 겪게 된 겁니다. 어려운 시간도 많이 겪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경험을 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손실을 좀 보셨을 텐데 귀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야, 이런 사이클도 있구나. 네네. 그러니까 2000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가 주가가 오른 것만 봤기 때문에 주가는 오른다고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20% 떨어졌습니다. 네네.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거를 경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미래를 내다보면 통찰력이 생기시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주식 투자는 꼭 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한 5% 안팎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네. 저는 은행에다 돈 안 맡겨요. 은행에 돈 하나도 없습니다. 잠깐 쓸 용돈만 좀 은행에다 맡기지. 네네. 거의 다 주식시장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약간 좀 그런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주식에 약간 좀 예금이나 뭐 적금처럼 넣어놓는다. 그렇죠. 네네. 그게 배당 수익률 5%, 은행 이자 1%보다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주가라는 건 장기적으로 상승해요. 시세 차익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네. 너는 시기에 관계없이 꼭 배당 투자는 해야 된다. 근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대 수익률을 좀 많이 낮추셔야 돼요. 지금 일부 뭐 대통령 후보들이 뭐 코스피 5천 간다, 잠재 성장률 4%로 올리겠다 그러는데요. 네네. 우리나라 코스피가 2000년 이후로 지난 21년 동안은 연평균 8% 성장했습니다. 8% 네네. 평균 상승했어요. 네네. 이렇게 상승하면은 뭐 머지않은 5천 시대 옵니다. 네, 그런데 최근 10년간은 코스피 연평균 상승률이 4%예요. 기대 수익률 많이 낮추시라는 겁니다. 네네. 어제도 어떤 신문에 뭐 연금 수익률이 12% 가까워졌다. 사상 최고치 기록했다. 근데 그 연금을 보니까요.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11%입니다. 네네. 근데 지난 10년간은 수익률이 평균 7%예요. 최근 3년간 너무 높았다는 거죠. 갈수록 평균에 접근해 가거든요. 네네. 앞으로 3년간은 평균보다도 10년 평균보다 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기대 수익률을 네네. 뭐 은행 이자 1% 생각하고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오히려 약간 좀 배당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현명한 투자겠네요. 예, 저는 뭐 주가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배당 네네. 투자는 꼭 하셔야 되고, 저는 뭐 배당 많이 주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뭐 통신회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 주식 그냥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생각보다 좀 주식을 많이 좀 들고 계시네요. 예, 네. 주식 좀 많이 합니다. 네네. 우리나라 가계가 평균적으로 실물 자산이 77%, 네네. 부동산이 77%라는 거죠. 네네. 금융 자산 23%, 전월세 보증금 빼면 17%밖에 안 돼요. 네네. 저는 그 실물 자산이 40%고요. 네네. 금융 자산이 60%입니다. 네네.
거기서 주식 비중이 한 70% 정도 돼요. 아, 네네. 주식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뭐 일반적인 선진국이 어떻게 본다면 포트폴리오랑 비슷하신 거네요. 예, 제가 뭐 미국하고 네. 거의 조금 비슷하죠. 네네. 미국 사람들하고. 네. 장기적으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지금 부동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그렇습니다. 저는 갈수록 부동산의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김영익 교수님 나와주셔서 뭐 전반적인 시장 전망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그 자산을 굴려야 되는지, 뭐 포트폴리오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지, 그리고 정말 내가 꼭 아는 투자 대상에 투자를 해야 된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또 다음에 저희가 기회 되면 한번 모셔가지고 또 그때 한번 또 시장 전망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노하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익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